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참 세상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될 줄도 몰랐지만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옆 나라 일본에서 남편이 저지른 최악의 행동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검거를 하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어요. 자면서도 꿈에 나올까 무서운 그날의 이야기는 정말 어디 가서 말을 하기 부끄러운 이야기네요. 제 주변에서도 저에게 벌어진 일을 전부 아는 사람은 가족을 제외하고 친구 2명밖에 없답니다. 속에 담아두고 있기 버거워 이 자리를 빌어 속 시원하게 한번 털어볼까 싶어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행복이라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늘 생각했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알콩달콩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이었죠. 남들처럼 큰 집에 살지도 않았고 여행을 자주 다니는 집도 아니었지만 집안의 웃음이 끊긴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행복이라는 게 거창한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데 있다고 믿게 됐어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 금슬 하나는 끝내주는 부부였어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엄마가 자연스럽게 거들고 엄마가 힘들어하면 아버지가 말없이 그 자리를 메워주는 그런 사이였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움직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제가 보기엔 연인이기보다는 오래된 팀 같았어요. 부모님은 장사를 정말 오래 하셨어요. 처음엔 시장에서 과일을 팔았죠. 비 오는 날이면 비닐을 씌워가며 장사를 했고, 여름이면 땀에 젖은 채로 수박을 나르셨고, 겨울이면 손이 트도록 귤 상자를 옮기셨죠. 그렇게 몇십 년을 시장통에서 버텨오셨는데 어느 날 저랑 우리 오빠가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아빠, 이제는 가게 하나 제대로 해보면 어때? 시장 말고? 그냥 과일만 쌓아두는데 말고 좀 다르게. 그런 것도 돈이 있어야 하지. 그리고 장사가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돈만 날리면 어떡해? 저랑 오빠는 하나하나 설명을 했죠. 요즘 엄마들 취향이 어떻고 아이들 간식으로 과일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그냥 싸게 파는 게 아니라 경험을 파는 가게를 해보자는 이야기까지요. 그때 저는 사회생활 6년 차였고 당장 결혼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돈을 보탤 여유도 있었죠. 결국 우리가 힘을 합쳐 과일 전문점을 냈어요. 그냥 시장통에서 과일을 진열해 놓고 파는 가게가 아니라 카페처럼 보이는 가게였죠. 간판부터 신경을 많이 썼어요. 과일 가게 같지 않은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달았고 내부도 최대한 심플하게 정리했어요. 조명도 밝고 색감도 튀지 않게 맞췄죠. 한쪽에는 손질해 둔 과일을 포장해서 파는 공간이 있었고 또 한쪽에는 바로 앉아서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작은 테이블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과일 카페 같은 느낌이었죠. 그래서인지 아이들 하원 시간만 되면 가게가 슬슬 붐비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여기서 사과 먹고 가면 안 돼? 그럼, 조금만 먹고 학원 가자.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면 엄마들은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잠깐 숨을 돌렸어요. 나중에는 그 수요를 보고 아예 커피 머신을 들였죠. 커피까지 팔기 시작하니까 가게 분위기가 더 살아났어요. 과일 향에 커피 향까지 섞이니까 지나가던 사람들도 발길을 멈추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동네가 정말 한몫했어요. 신도시였거든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이른바 초품화 단지들이 몰려 있었고 젊은 세대의 엄마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어요. 만약 위치가 달랐다면 이렇게 잘 됐을까 싶기도 했죠. 그만큼 타이밍도 장소도 잘 맞았어요. 우리가 평생 과일 팔긴 했지만 이렇게 백화점 같은 데서 파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 손님들도 귀신같이 알고 찾아온다니까. 진짜 신기하지 않냐? 그 말을 하실 때마다 저는 괜히 뿌듯했어요. 부모님이 평생 해온 일을 조금 다른 모습으로 빛나게 만들어 드린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죠. 행복이라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족이 한 방향으로 웃으면서 움직일 때 정말 가까이에 있다는 걸요. 그때 저는 결혼보다 일이 더 중요했고 내 삶을 먼저 단단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그 가게에 마음을 쏟을 수 있었고 그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꽤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사실 저는 결혼이라는 것에 대한 환상이 있긴 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크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환상이었죠. 그 이유는 단순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너무 사이가 좋으셨으니까요. 물에 빠진다면 두 사람이 각자 살려고 발버둥치는 게 아니라 서로 꼭 끌어안고 같이 빠질 사람들이라고 농담처럼 말할 정도였어요.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을 만큼 두 분은 늘 한편이었지요. 아버지가 여보 하고 부르면 엄마는 이유를 묻지도 않고 돌아봤고 엄마가 한숨을 쉬면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와서 앉아 계셨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랐고 그래서 결혼이란 건 저런 거구나 하고 막연히 믿어왔던 것 같아요. 나도 저런 사람을 만나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아주 자연스럽게 해요. 우리 오빠는 저보다 먼저 연애를 시작했고 그것도 꽤 오래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연애만 6년째였죠. 주변에서는 다들 이제 결혼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 물었지만 오빠는 늘 같은 대답을 했어요. 자금이 부족하다고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결혼 자금으로 차곡차곡 모아둔 돈을 우리 부모님 과일 가게를 내는데 보탰기 때문이었으니까요. 사실 그때 저는 속으로 좀 냉정한 생각을 했어요. 오빠 이러다 뻥 차이는 거 아니야? 하고 말이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결혼하려고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그 돈을 한 번에 써버렸다면 보통은 여자 쪽에서 불안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빠, 언니는 뭐라고 안 해? 결혼 준비하려고 모은 돈 탈탈 털었었잖아. 뭘 그런 걸로 뭐라고 그래. 부모님 일인데 당연히 해야 할 일 했다고 하던데? 그 말을 듣고 저는 좀 놀랐어요. 말은 쉬운데 실제로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었거든요. 새언니는 정말 대인배였어요. 자기 인생에 걸린 문제일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님 일이라며 응원을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새언니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끝냈죠. 그 이후로 저는 막연히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힘들 때 옆에서 같이 버텨주고 내가 누군가를 돕는 선택을 했을 때 왜 그런 짓을 하냐고 따지기보다 내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서로를 응원해주고 필요할 때는 기꺼이 지지대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제 연애는 늘 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속이 좁았어요. 본인이 더 많이 가져야만 안심을 했고 항상 자기 기준에서만 상황을 보려고 했죠. 배려는 받으려고 하면서 희생은 당연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건 네가 좀 양보하면 되잖아. 나는 이런 게 불안해서 그래. 네가 이해해줘야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연애를 하면 할수록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의 부족함을 메워주고 있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는 나는 어쩌면 결혼이라는 걸 포기해야 할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그 사이 부모님 가게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손님이 꾸준히 늘었고 수입도 안정이 됐죠. 그러자 부모님은 그동안 마음에 걸렸던 오빠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고 이번에는 지원을 정말 팍팍 해주셨어요. 그 덕분에 오빠는 35에 장가를 갔고 결혼식 날 저는 웃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묘했어요. 그때 제 나이는 32이었거든요. 식장에 앉아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좋은 사람을 언제 만나서 언제 연애를 하고 또 언제 결혼을 하게 될까 하고요. 남들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좋겠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부분에서만 자꾸 멈춰 있는 것 같을까 싶었죠. 하지만 참 신기하게도 인연이라는 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막연히 나는 결혼이랑은 좀 거리가 있나 보다 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우리 회사 사람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저를 붙잡고 소개팅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진짜 괜찮은 사람 있는데 한 번만 만나볼래? 아니에요. 저 그런 거 이제 별로예요. 아까워서 그래. 딱 한 번만 나가봐 진짜로. 그런데 그 회사 사람이 정말 끈질겼어요. 점심 먹을 때도 커피 마실 때도 퇴근길에도 계속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부담을 안 가져도 된다. 체면 한 번만 살려달라 하면서 자리에 딱 한 번만 나가달라고요.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절을 하다 하다 더는 명분이 없었던 것도 있고 같은 회사 사람이다 보니 단칼에 잘라내기도 애매했거든요. 그렇게 반쯤 떠밀리듯 나간 소개팅 자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처음 마주 앉았을 때 느낌은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았어요. 남편은 말수가 정말 적은 사람이었거든요. 인사를 하고 앉았는데 질문 하나에 대답 하나. 거기에 또 침묵. 저는 속으로 오늘 진땀 좀 빼겠네 싶었죠. 저도 원래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가만히 분위기를 보는 타입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제가 계속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아 있으니까 괜히 더 어색해질까 봐요.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소개팅이 아니라 인터뷰를 하는 기분이랄까.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이미 마음을 정리했죠. 그렇게 첫 만남은 그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연락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저녁에 메시지가 하나 온 거예요. 애프터 신청이었죠. 솔직히 좀 의외였어요. 오늘 분위기 살리려고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한 번 더 만나보고 싶어요. 제가 더 잘해보고 싶습니다. 메시지를 읽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고맙다는 말도 그렇고 표현이 너무 솔직해서 오히려 당황스럽더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말이 없어서 어색했을 텐데도 제가 배려해서 분위기를 이끌어 주려고 한 게 고마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라는 사람을 조금 더 지켜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 저는 거절을 할까 말까 꽤 고민했어요. 첫 만남에서 이미 마음이 많이 기울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주선자가 회사 사람이라는 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괜히 딱 잘라 거절했다가 나중에 불편해질까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답장을 보냈죠. 그런데 두 번째 만남에서 정말 의외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이번에는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장소도 본인이 알아봤다고 하고 메뉴도 추천해주고 분위기를 주도하려고 애쓰는 게 눈에 보였어요. 첫 만남이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첫 번째 만남이랑 너무 다른데요? 그때는 왜 그렇게 말이 없으셨어요? 보통 첫 만남에서 제가 말이 너무 많으면요. 될 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농담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면 진중한 자리에서는 안 어울리는 말도 튀어나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여자 꼬시러 나온 카사노바 같다고 한 적도 있어서 좀 조심했습니다. 그 말을 자기 입으로 담담하게 한다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빵 터져버렸죠. 웃다가 문득 느꼈어요. 이 사람 생각보다 솔직하구나.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웃음 뒤에 긴장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이랑 저는 유머 코드도 참 잘 맞았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살아보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남편이 가볍게 툭툭 던지는 농담들이 하나같이 제 취향이었어요. 억지로 웃겨보겠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는 그런 농담들이었죠. 우리는 정말 급속도로 친해졌어요. 연락하는 것도 자연스러웠고 약속 잡는 것도 어렵지 않았죠. 퇴근하고 나서 둘이 만나서 회사 이야기하면서 맥주 한잔하는 재미에 푹 빠져버렸어요. 남편은 저처럼 회사에 소속된 회사원은 아니었어요. 남편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트들의 프로그램을 짜주고 문제가 생기면 진단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회사라고 부르기엔 좀 애매했고 사실상 1인 기업에 가까웠죠. 가끔은 집에서 재택으로 일을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아주 작은 공용 오피스에 나가서 일했어요. 책상 몇 개 놓인 공간에서 노트북 하나 펴두고 일하는 그런 모습이었지요. 남편이 버는 돈이 엄청 많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부족한 것도 아니었죠. 혼자 먹고 살기엔 충분하고 조금씩 저축도 할 수 있을 만큼은 벌고 있었어요. 사실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어마어마한 월급을 받는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의 벌이가 나쁘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저는 그런 점이 마음이 놓였던 것 같아요.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이 이런 상황에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나 저나 사는 수준이나 학력, 벌이 같은 게 참 비슷했어요. 그래서인지 같이 있으면 괜히 위축될 일도 없었고 누가 더 잘났다고 느낄 일도 없었죠. 만약에 우리가 같이 살면 어떨 것 같아요? 글쎄요, 적어도 밥은 같이 먹겠죠? 그럼 그걸로 된 거 아닌가요? 농담처럼 시작한 대화였지만 속은 꽤 진지했어요. 우리 둘이 같이 힘을 합쳐서 벌어 가정을 꾸린다면 적어도 아이 하나 키우는데 부족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화려하진 않아도 안정적인 삶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결혼 이야기를 마쳤어요. 36이라는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어쩌면 늦었다고 느낄 수도 있는 나이였지요. 주변을 보면 일찍 결혼한 친구들은 이미 아이가 둘씩 있고 집도 장만하고 인생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럴 때면 괜히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했어요. 우리는 출발이 늦은 만큼 시간을 아껴야 할 것 같았거든요. 특히 아이를 빨리 낳고 싶었어요. 결혼 생활은 정말로 행복했어요. 부모님 곁을 떠나 남편이랑 단둘이 모든 걸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이상하게도 그 부담이 싫지 않았어요. 처음 겪는 일들이라 그런지 긴장되면서도 재미있었고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서 하나의 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말이면 우리는 꼭 데이트를 했어요. 멀리 나가지는 않아도 동네를 걷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집에 돌아와서는 소파에 나란히 누워서 TV를 보곤 했죠. 평일에는 각자 하루 동안 겪은 고된 일들을 털어놓으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위로가 되어줬어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웃음이 났고 그 웃음 덕분에 하루가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들 눈에는 평범한 신혼일 수 있었겠지만 그때의 저는 그 평범함이 참 좋았어요. 아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제 안에 분명히 있었고 남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랑 같은 마음이었죠. 정말 하늘이 제 결심을 들은 건지 결혼하고 딱 3개월 만에 아이가 생겼어요. 기쁨은 가득이었지만 현실은 냉정했죠. 만삭이 될 때까지 저는 회사에 출근을 해야 했어요. 솔직히 몸이 편한 건 아니었죠. 배는 점점 불러오고 계단 하나만 올라가도 숨이 찼어요. 그래도 남편 덕분에 힘들다는 생각은 크게 들지 않았어요. 남편은 매일 아침 저를 회사 앞까지 데려다 줬고 퇴근 시간에 맞춰 다시 데리러 와줬거든요. 오죽하면 소개를 시켜준 회사 동료는 물론이고 다른 직원들까지도 우리 남편 이야기를 하고 다닐 정도였어요. 과장님 남편 진짜 가정적이다. 맞아. 임신한 이후로 매일 데리러 오잖아. 요즘 그런 남자 없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했고 마음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했어요. 내가 잘 선택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제가 육아휴직을 내고 마지막으로 출근하던 날도 기억나요. 남편이 회사 앞까지 같이 와서 제 동료들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희 와이프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올 거니까요. 꼭 빈자리 남겨주세요. 세상에, 그런 걱정 말아요. 그 말을 듣는데 괜히 울컥했어요. 괜히 제가 회사에 꼭 돌아가야 할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남편 사업도 꽤 잘 굴러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대로 큰 풍파 없이 행복만 느끼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참 순진한 생각이었지만요. 그러던 중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불안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남편 사업에겐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밖에 나간다는 행위 자체가 공포가 되다 보니 사람들은 전부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기 시작했고 우후죽순으로 인터넷 사이트들이 생겨났으니까요. 남편은 눈이 반짝였어요. 그쪽 사이트 개발, 프로그래밍을 하는 남편에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기회처럼 보였거든요. 실제로 초반에는 일이 엄청나게 잘 됐어요. 의뢰가 밀려들었고 남편은 하루 종일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죠.
아이를 키우느라 외출도 거의 못하고 저 역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해야 했기 때문에 답답한 감이 없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늘 바쁘게 움직이는 남편을 보면서 이 상황을 위기로만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모든 생각이 다 착각이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던 이유는 일이 잘 돼서가 아니라 이미 기울어지고 있는 사업을 어떻게든 되살려 보려는 몸부림이었던 거죠. 그때 저는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전염병이 터지고 나서 세상이 전부 인터넷으로 넘어가 버리자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변했어요. 대기업이니 전문업체니 할 것 없이 하나같이 남편이 하던 영역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이전에는 개인 사업자에게 맡기던 일들도 이제는 규모 큰 회사들이 패키지처럼 묶어서 훨씬 싼 가격에 제공을 하기 시작했지요. 문제는 가격이었어요. 대기업에서 프로그램을 짜는 가격이 남편에게 의뢰를 맡기는 것보다 더 저렴해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현실은 그랬죠. 남편은 최소한의 서버 운영비라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가격을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버텼어요.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거라고, 대기업이 다 해줄 수는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겠지요. 그런데 일이 점점 줄어들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문의조차 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남편은 부랴부랴 할인가를 준비했지만 이미 의뢰인들은 다 빠져나간 뒤였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세금 문제도 있었고 이것저것 나가야 할 돈도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서버 비용, 사무실 이용료, 각종 공과금까지 생각보다 숨 쉴 틈 없이 빠져나갔죠.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노트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은 오히려 더 길어졌어요. 그 와중에 전염병은 우리 회사까지 덮쳤어요. 우리 회사는 외식 사업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죠. 거래처들이 하나둘 문을 닫거나 계약을 중단했고 결국 회사는 인원 감축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 대상자는 뻔했죠. 육아를 하고 있거나 결혼을 한 여성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했겠죠. 저는 그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걸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 사업도 흔들리고 있는데 저까지 회사를 그만두게 되니까 그제서야 현실이 확 와닿았어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죠. 여보, 걱정하지 마. 사지 멀쩡한 내가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는 거 하나 못할까 봐. 그래도 고정 수입이 중요한 건데. 안 그래도 나 좋은 일거리 하나 생긴 것 같아. 큰 사이트 의뢰라도 들어온 거야? 그건 아니고 내 고등학교 선배가 하나 있는데 사업 중인데 돈을 엄청 잘 번대. 그 사람한테 노하우 좀 배워보려고 알려주겠다고 하대. 본인 노하우를 대가도 없이? 혈연, 지연, 하견이라잖아. 학교 선배니까 도움 주고 싶은가 봐. 물론 고마운 이야기긴 했지만 남편이 그 선배를 만난답시고 집을 비우는 것이 좀 싫었어요. 전염병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걱정이 됐고 무엇보다 집에는 이제 막 태어난 우리 아이가 있었잖아요. 혹시라도 그 병이 우리 아이에게 찾아올까 봐 무서웠죠. 하지만 남편은 가장이 먹여 살려야 한다며 허구한 날 그 선배라는 사람을 만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늦게 들어오는 날도 잦아졌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시간도 부쩍 늘어났죠. 저도 그 선배라는 사람을 한 번 본 적은 있었어요. 인사를 하긴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좋은 인상을 받지는 못했어요. 말투나 눈빛이 묘하게 가벼웠고 뭔가 확신에 찬 말만 늘어놓는 느낌이었거든요. 투자를 안 한다고요? 요즘은 통장에 쌓아두는 게 안전자산은 아니에요. 투자는 좀 무서워서요. 에헤이, 군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소리 하네.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과연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무너지고 있었고 그때 저는 남편에게조차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기우는 기우였고
남편은 다시 돈을 벌어오기 시작했어요. 사업체는 사실상 완전히 접은 거나 다름없는 상태였는데도요. 남편은 어느 날부터인가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고 말투에도 묘한 여유가 생겼어요. 나 요즘은 그 선배 밑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당신이 무슨 영업을 해? 선배한테 배운 노하우로 계약 딱 따내는 거지. 나 일 잘한다니까. 남편은 그 선배를 만나 영업을 배웠다면서 이제는 프로그램을 짜는 것보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이 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이 고민한 것처럼 보였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점점 달라졌어요. 돈을 만지기 시작하자 남편은 오히려 그 선배와 어울려 다니길 정말 잘했다며 뿌듯해했어요. 저는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다시 돈을 벌어오고 있으니까요. 다만 생활비는 정말 들쑥날쑥했어요. 어떤 달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500만 원, 700만 원을 주기도 했고 또 어떤 달에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가끔은 정말 크게 2천만 원씩을 툭 던지듯 주는 달도 있었죠. 여보, 통장에 뭔가 돈이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내가 누구야? 이 집안의 가장 아니야. 2천만 원 그거 맞아. 생활비로 써. 저는 그 돈을 받으면 바로 예금 통장에 꽁꽁 묶어두었어요. 그리고 조금씩 나눠서 우리 가족을 위해 썼죠. 아이 분유값, 기저귀값, 공과금,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 비상금까지요.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계산을 하면서도 그래도 남편이 가족을 위해 벌어온 돈이라는 생각에 함부로 쓰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골치가 아팠어요. 돈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계획을 세우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꾹 참고 버텼어요.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영업을 해서 벌어온 돈이라고 하니까 더더욱 아껴야겠다는 마음이 컸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미련하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아꼈어? 앞으로도 벌면 되잖아. 돈은 돌고 도는 거야. 나중 일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괜히 마음이 서늘해졌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됐죠. 영업을 해야 하니까 본인을 치장해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남편은 외모에 부쩍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머리 스타일은 늘 깔끔하게 손질했고 옷은 꼭 다려서 입고 나갔죠. 셔츠 깃 하나, 바지 주름 하나까지도 신경 쓰는 모습이었어요. 반면에 저는요, 목이 늘어진 티셔츠를 입고 머리는 하나로 질끈 묶은 채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미용실 가는 돈이 아까워서 그냥 대충 묶고 넘긴 날들이 더 많았죠. 거울을 볼 때마다 괜히 초라해 보이는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당신 요즘 되게 멋부리고 다니네. 영업하는 사람은 이미지가 중요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남편이랑 내가 많이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 같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도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어요. 신혼 때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생각하고 아끼면서 살았는데 그 마음이 이렇게 쉽게 변할 리는 없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남편은 지방 출장을 가야 한다고 말하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는 지방 좀 다녀와야 해. 영업에 무슨 출장이 그렇게 많아? 선배랑 둘이 일을 하니까 지방에 갈 일 생기면 번갈아 가는 거야. 이번 거는 중요한 거리라서 당분간은 좀 자주 가야 할 것 같아. 그 말은 꽤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저는 전염병 이후로 바깥일 자체가 조심스러웠지만 남편 말대로라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때 저는 정말로 그 말을 믿었어요. 의심이라는 건 전혀 하지 않았죠. 그날 역시 남편이 지방 출장을 간다고 캐리어까지 챙겨서 나간 날이었어요. 평소보다 짐이 조금 많아 보이길래 제가 무심코 물었죠. 하루만 있다 오는 거 아니야? 이번엔 조율을 좀 제대로 해야 해서 아마 4박 5일 정도 될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들어 출장이라는 말이 잦아진 것도 사실이었고 영업이라는 게 그렇다니 그러려니 했죠.
남편을 현관까지 배웅하고 문을 닫은 뒤 집안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괜히 적막한 게 싫어서 TV를 켰어요.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 보니 홈쇼핑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경기가 조금 나아져서 그런 건지 여행 상품을 참 많이 팔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해외로 떠나고 있었고, 지금 아니면 못 가요 같은 멘트가 계속 흘러나왔죠. 그걸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여행을 간 게 언제였더라 하고요. 아이 낳기 전에도 그리 자주 다닌 편은 아니었고, 아이를 낳고 나서는 아예 여행이라는 걸 생각조차 못 했거든요. 그래서 괜히 마음이 좀 울적해졌어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일본에 살고 있는 친구가 떠올랐죠. 그 친구는 제가 제일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어요. 일본에서 살면서 여행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유는 단순했어요. 남편이 일본인이었거든요. 가끔 연락은 하면서 살았지만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연락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여행 상품을 보니까 괜히 생각이 나서 먼저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렇게 오랜만에 안부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아이 사진도 보내주고 친구는 일본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주고요. 그렇게 별거 아닌 이야기들을 주고받다가 저는 그날 밤 별 생각 없이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오후 휴대폰을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하나 찍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 친구한테서요. 순간 좀 이상했어요. 국제전화는 요금도 비싸고 해서 우리는 웬만하면 전화는 잘 안 했거든요. 그래서 큰일이 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괜히 심장이 조금 빨리 뛰는 느낌도 들었고요. 나한테 전화했었어?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무슨 거짓말? 속상한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털어놨었어야지. 이혼한 걸 왜 말을 안 했어? 이혼? 내가 이혼을 했다고? 그래, 다 알았어. 네 남편이라던 사람 말이야. 어제 보내준 사진에 있어. 그 사람 어제 신혼여행 왔던데? 아니, 바람나서 이혼한 거야? 그리고 바로 재혼한 거고? 자, 잠깐만,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내 남편은 지금 지방에 일하러 출장 가 있는데 신혼여행? 뭐라고?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 내가 똑똑히 봤는데 일본으로 신혼여행 왔다고. 그게 뭔 개소리야. 양호찬, 이름 맞잖아. 여권도 확인했다고. 네 남편 이름이 특이해서 기억하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입안이 바짝 말라오고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너 일본 어디라고? 나야 오키나와에 있지. 저도 오키나와가 어떤 곳인지는 잘 알고 있었어요. 일본 안에서도 하와이 같은 섬이라고 불리는 곳이고, 일본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신혼여행이나 휴가로 많이 찾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친구 입에서 오키나와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머릿속이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출장이라는 말과는 너무 거리가 먼 곳이었으니까요. 저는 더 생각할 여유도 없이 바로 움직였어요. 친정집으로 전화를 걸어서 상황 설명을 길게 할 정신도 없었고 그냥 아이를 잠깐 맡아달라고만 말했어요. 여권을 챙기고 가방을 대충 싸서 집을 나섰어요. 오키나와로 가는 제일 빠른 비행기 티켓을 끊었고 결제 버튼을 누르면서도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얼마 만에 타보는 비행기인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좌석은 어딘지 기내식은 나오는지 이런 걸 따졌을 텐데 그날은 그런 걸 생각할 시간 자체가 없었어요. 비행을 하는 내내 숨이 막혀오는 기분이었어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심장이 쿵쾅거렸고 손바닥에는 땀이 계속 찼어요. 설마 아닐 거야 오해겠지. 어떻게 결혼을 한 유부남이 신혼여행을 가요. 이런 생각을 수십 번도 넘게 되뇌었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어요. 아니면 어쩌냐고요. 정말 이게 사실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고요. 분명히 남편은 일을 하러 간다고 했어요. 영업을 하는 거라고 중요한 거래 때문에 지방에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본 오키나와에 그것도 신혼여행을 갔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믿고 싶지 않다는 말이 더 정확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키나와 공항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입국 심사를 하고 나오는데 친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리 연락을 해두었기 때문이었죠. 친구 얼굴을 보는 순간 그제야 현실이 확 와닿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야, 너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괜찮아? 친구가 그렇게 물었을 때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입을 열면 울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친구가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친구는 일본인 남편을 만나서 일본에 정착했고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 가이드는 따로 있지만 그날은 정말 우연히 겹쳤다고 했어요. 갑자기 일을 맡아서 해야 할 가이드가 배탈이 나는 바람에 빵꾸가 나서 본인이 대타로 나가야 했다고요. 하필이면 그날이었고 하필이면 그 일정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었대요. 커플 티셔츠를 나눠주고 커플 마사지도 받고 사진도 찍어주는 그런 일정이었죠. 근데 거기서 너 남편을 본 거야. 처음엔 나도 설마 했지.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나라고 믿을 수 있었겠어? 분명히 전날 네가 보내준 가족 사진에서 본 남자가 다른 여자랑 팔짱까지 끼고 나타나서는 신혼여행이라고 하는데 거짓말.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어. 차라리 닮은 사람이라면 좋겠다고. 둘이 오전 프로그램 마치고 같은 호텔로 들어가는데 이름까지 몇 번이나 확인했는지 몰라. 친구는 말만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꺼내더니 제 앞으로 사진을 내밀었어요. 이거 보라면서 쓴 웃음을 지으며 보여주는데 사진 속에는 커플 사진이 있었어요. 배경은 분명 오키나와였고 둘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 한가운데에 너무도 익숙한 얼굴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제 남편이었어요. 그 얼굴을 보는데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남편의 표정, 입고 있는 옷, 심지어 시계까지. 저는 하나하나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남편 얼굴 하나 구별 못할 정도로 관심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으니까요. 그 사진 속 남자는 누가 봐도 제 남편이었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 순간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제야 남편이 왜 그렇게 갑자기 달라졌는지, 왜 돈이 들쑥날쑥 들어왔는지, 왜 그렇게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는지, 왜 지방 출장이 잦아졌는지 하나씩 머릿속에서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남편이 묵고 있다는 호텔로 바로 찾아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에는 이성적인 판단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죠. 호텔에 도착해서 프런트에 가서 물어봤지만 예상했던 대로 개인정보라며 호실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이 그렇게 차갑게 들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로비에 앉아 기다렸어요. 친구랑 나란히 앉아서요. 시계만 계속 보면서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그쯤 되니까 분노보다도 허탈함이 먼저 올라왔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래도 발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이를 악물고 기다렸죠. 한 3시간쯤 지났을까요? 호텔 입구 쪽이 살짝 소란스러워지더니 누군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남편과 낯선 여자가 팔짱을 끼고 들어오는 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낯설지가 않았어요. 익숙한 목소리, 익숙한 말투, 그리고 너무 또렷한 한국어였어요. 자기야, 오늘 진짜 좋았지? 나한테 선물 사줘서 고마워. 이 정도는 당연히 사줘야지. 내가 누구 덕에 이렇게 행복한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죠. 숨이 막히고 시야가 순간 좁아졌어요. 그때 저는 진짜로 저승사자 같은 얼굴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대로 그들 앞에 떡하니 섰어요. 도망갈 생각도 숨을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막아섰죠.
남편은 처음엔 뭔가 싶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다가 제 얼굴을 알아보는 순간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눈이 커지더니 입이 떡 벌어졌죠. 그 표정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자기야? 지금 뭐라 그랬어, 자기야? 뚝! 당신 지금 누구한테 자기라고 부르는 거야? 그제야 남편 옆에 있던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주 태연하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신데 이러는 거냐고요. 그 말의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나야말로 묻고 싶은 말이거든요.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내 남편이랑 신혼여행을 온 거냐고요. 뭐라고요? 누구 남편이라고요? 그 순간 로비에 정적이 흘렀어요. 진짜로 숨소리 하나 안 들릴 정도였어요. 저는 순간 착각했어요. 여기 있는 일본 사람들이 전부 한국말을 알아듣는 건가 싶을 정도로요. 다들 우리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아마도 제가 소리를 지르고 얼굴이 저승사자 같았으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고 직감적으로 다들 느꼈던 것 같아요. 누구 남편이긴요? 사람 착각한 거 아니고요. 이 사람은 저랑 어제 결혼했고요. 신혼여행을 온 제 남편이라고요. 남편은 그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입만 벌린 채로요. 저는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말을 쏟아냈어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조리 있게 한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단지 하고 싶은 말을 와다다 쏟아냈던 것은 사실이에요. 아니, 결혼한다는 사람이 가족관계 등록부도 안 떼보고 결혼해요? 이 사람 호적상으로도 분명히 내 남편이에요. 우리가 결혼한 지도 지금 몇 년이 흘렀는지 아세요? 그럴 리가요. 우리는 그저 저랑 이 사람 사이에 애도 있어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너무 쪽팔려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게 지금 무슨 꼴인가 싶었거든요. 내 친구 앞에서, 낯선 여자 앞에서 내 인생을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말이 되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창피함, 분노,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을 삼키면서도 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제 와서 도망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자 그 여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더니 그럴 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저희 어제 식 올렸다고요. 근데 유부남이라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깐 귀를 의심했어요. 어제 식을 올렸다고요? 남편, 아니 이 미친 새끼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다 싶었죠. 대단하지 않아요? 유부남이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결혼식까지 당당하게. 그럼 혼주석에는 도대체 누구 앉은 건지 시댁도 다 한패거리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점점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고 그 옆에서 남편 놈은 입만 달싹거릴 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나한테 사람이라도 붙인 거야? 이게 지금 할 소리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아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가 뭘 잘했다고 저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있죠?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사과를 기대한 건 아니지만 이런 짓을 해놓고 뻔뻔하다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결혼식까지 당당하게 올려놓고 나한테 할 말이 그것밖에 없어. 지금은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는 상황 아니야? 여기서 이러지 말고 따로 이야기해.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호텔 어디야? 데려다 줄게. 무슨 개소리야. 남들이 쳐다보든 말든 누가 이런 짓을 하래? 나 결판 내려고 오키나와까지 비행기 타고 달려온 사람이야. 다른 데 가긴 어딜 가? 여기서 말해 지금.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화만 낼 거야? 일단 한국으로 돌아가서 기다려. 그리고는 그 여자 손목을 잡고 호텔로 올라가려는 거예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생각이라는 게 사라져버렸죠. 그 다음은 솔직히 저도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는 이미 남편 놈 뒤에 있었고 있는 힘껏 엉덩이를 발로 차버렸어요. 남편 놈은 앞으로 힘없이 고꾸라졌고 저는 그 위에 올라타 있었어요.
이 빌어먹을 새끼가? 이거 놔.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머리채를 쥐어뜯고 정말 난리를 쳤어요.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어요. 친구가 달려와서 말렸고 호텔 직원들도 우르르 몰려와서 저를 떼어놓으려고 했죠. 사방에서 말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결국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그대로 경찰서로 가게 됐죠. 경찰서에 앉아 있으면서도 현실감이 없었어요. 우리가 일본어를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상황 설명을 제대로 할 수도 없었거든요. 결국 친구가 통역을 맡아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라고요? 이 사람이 제 친구 남편이에요. 근데 이 남자가 다른 여자랑 신혼여행을 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일본 경찰들 표정이 묘해지더라고요. 서로 눈치를 보면서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딱 봐도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는 얼굴이었어요. 이미 다 뒤집어진 마당에 어쩌겠어요. 우리는 결국 나란히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기내에서도 한마디도 안 했죠. 서로 얼굴도 안 보고요.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경찰서로 갔어요. 서로를 고소하겠다고 말하면서요. 저는 저 여자를 상간녀로 고소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사기꾼으로 고소할 거예요. 경찰서가 또 한 번 술렁였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 놈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휴대폰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 선배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형 하면서 도와달라. 자기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냐.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데 저는 그 형이 무슨 변호사 자격증이라도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통화가 잘 안 되는지 얼굴이 점점 굳어가더니 결국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그 선배라는 사람, 그리고 남편이 벌어왔다는 그 돈, 이 모든 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을 붙잡고 도대체 그동안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냐고 따져 물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고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싶었어요. 바람만 피운 것도 모자라서 경찰서까지 와 있는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상황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어요. 경찰이 신원 조회를 하다가 남편을 보더니 갑자기 말하는 거예요. 이분 이미 고소 들어온 건이 있네요. 고소요? 무슨 고소요? 경찰은 태연하게 말했지만 제 귀에는 그 말이 천둥처럼 들렸어요. 체포 이야기가 오가자 저는 완전히 패닉이 왔죠.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서 대체 무슨 짓을 더 저질렀길래 고소까지 당해 있냐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 나한테 숨긴 게 또 있어? 제목이 혼인 빙자 사기로 고소가 들어왔네요. 당신 지금부터 하나도 숨김없이 빠짐없이 나한테 다 설명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제야 남편은 완전히 체념한 얼굴이 됐어요.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알았다는 표정이었죠. 그리고는 자포자기한 사람처럼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망해서 진짜 힘들었을 때 그 선배를 알게 됐잖아. 그 인간이랑 지금 이런 사기를 치고 다녔다는 거야? 그 선배라는 사람은 남편 말로는 돈 버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었대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술김에 이야기를 꺼냈다더라고요. 본인이 술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돈벌이가 엄청나게 잘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호스트바는 젊은 남자들이 상대를 해주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배 말로는 아저씨들이 선수로 나오는 주점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나이가 있는 여자 손님들을 상대하는 곳이고 의외로 돈이 정말 잘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뭐 그런 데서 일을 하냐고 진절머리를 쳤는데 팁도 엄청 벌고 월급도 세다는 말에 홀라당 넘어갔다는 겁니다. 제가 그럼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을 할 시간이 있었냐고 묻자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말했어요. 선배랑 술 마신다고 할 때마다, 선배랑 일하러 간다고 했을 때마다. 기가 막혀.
그게 벌써 언제적부터 있었던 일인데. 보통 밤 8시, 9시부터 시작하는 일이라서 제가 의심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저 또 술이구나, 또 사업 이야기겠지 하고 넘겼는데 그 시간에 남편은 호스트바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번 돈으로 생활비를 준 거야. 여자들이 팁으로 주는 돈이랑 명품 선물도 많이 받았어. 그거 다 현금화해서 당신 준 거야. 생활비 쓰라고. 그 말을 듣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동안 남편이 툭툭 던지듯 주던 돈들, 들쑥날쑥했던 생활비, 가끔씩 한 번에 크게 주던 돈들, 그게 다 그런 식으로 나온 돈이었다는 거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분노보다 먼저 밀려온 건 설명할 수 없는 수치심이었어요. 제가 아이 분유값 아끼겠다고 통장 쪽에서 관리하던 그 돈들이 그런 방식으로 벌어온 돈이었다는 게 너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번 오키나와 일은 그 선배가 주도한 거였대요. 이제 큰 거 한 번 하고 손 털자면서 결혼한다고 꼬셔서 이것저것 돈 좀 받고 파혼하면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그 말이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선배는 아주 태연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할 수도 없어. 그 사람들도 결국 선수랑 결혼하려다 실패한 거잖아. 절대 소문 못 내. 돈 많이 땡길 수 있다니까. 한번 크게 해먹고 몇 년 조용히 살다가 취직해서 제대로 돈 벌면 돼. 그 말을 들으면서 남편은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다고 했어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로소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돈의 출처, 잦은 외출, 출장, 갑작스러운 결혼식,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모든 퍼즐이 다 맞춰졌어요. 남편은 먼저 한번 공사를 쳐서 돈을 받아 저에게 생활비랍시고 가져다 준 뒤 파혼을 했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이를 악물고 사기꾼이라며 고소를 해버린 거였죠. 그때 남편은 깨달았다고 했어요. 호스트바에 나가서 술 먹이고 돈 버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게 훨씬 크게 한 방을 벌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가 우연이 아니라는 게 두 번째 혼인 빙자 사기로 드러났으니까요. 이번에는 아예 혼인신고는 나중에 살아보고 하자며 여자를 안심시킨 뒤 신혼여행까지 갔고 그게 오키나와였던 거예요. 그러다 제 손에 덜미를 잡힌 거였죠.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이렇게까지는 안 쓰잖아요. 현실감이 너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제 눈앞에서 제 인생으로 벌어졌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남편은 끝까지 변명을 했어요. 다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한 거야. 한 번만 봐줘. 어떻게 이런 짓을 하고 뻔뻔하게 봐달라는 소리가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야. 아니, 이건 범죄야. 난 당장 이혼할 거야.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그 여자는 사기꾼으로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쳤고 경찰도 이미 전적이 있는 데다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라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엮였던 여자들 전부 상간녀로 고소하겠다고 했죠. 남편 놈은 그제야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 아니었어? 내가 다 잘해보려다 실수한 거야. 나까지 버리면 나 정말 누구 보고 살아? 네 인생 네가 쉽게 살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 그동안 출장이라고 했던 것도 전부 꼬시던 여자들이랑 놀러 다닌 거였고. 무엇보다 제일 참을 수 없었던 건 그 더러운 돈이 생활비로 둔갑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 아이 입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분노보다 혐오감이 먼저 올라왔어요. 결국 저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왔고 바로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상간녀 소송도 가능한 건 전부 걸었고요. 솔직히 그 선배라는 인간도 고소하고 싶었지만
저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당사자가 아니라 법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을 들었죠. 남편은 유치장에서 질질 짜며 용서를 구했어요. 뻔한 말이었죠.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은 이제 아무 의미도 없었어요. 이미 선을 너무 많이 넘었으니까요. 지금은 이혼이 확정됐고 재산 정리 중이에요. 위자료부터 양육비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지고 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최대한 이성적으로요. 남편은 어떻게 됐냐고요? 현재는 집행유예가 걸린 상태에서 전과 기록이 남았고 그 선배와도 완전히 틀어졌다고 들었어요. 함께 엮였던 여자들 쪽에서도 민사까지 걸어온 상태라 돈은 돈대로, 신뢰는 신뢰대로 전부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신혼여행을 갔던 여자는요. 사기 피해자로 인정은 받았지만 결국 자신도 불륜 관계였다는 점에서 자유롭지는 못했어요. 저에게 위자료를 물어주어야 했거든요. 저는요. 아이랑 친정에서 지내면서 다시 숨을 고르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던 시간은 지나갔고 이제는 어떻게 버틸까가 아니라 어떻게 잘 살까를 고민하는 단계에 와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저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인생은 제가 차근차근 잘 꾸려가면 되니까요.